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022년이) 오늘까지 12일 남았습니다. 2022년에 좋았던 22가지 일을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가 전직 대통령 트럼프를 반란 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중요한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에게 방어막을 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팬데믹 시대의 이민 정책인 타이틀 42를 끝내지 말라는 임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시 명령입니다. 타이틀 42는 트럼프 시대의 공공건강을 이유로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LA 배심원단에 의해 영화배우 강간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판결로 23년 징역형을 살고 있는 그는 항소를 해도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LA타임스 영화평론가도 올해의 영화에 헤어질 결심을 포함시켰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한 영화는 지금 이란에 수감된 감독이 만든 노베어스입니다. 이란과의 핵협상은 죽었다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의 음성이 담긴 비디오가 드러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드물게 러시아가 병합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에게 포위된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2차 대전 중 나치 캠프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했던 97세의 할머니가 나치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독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연말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바빠지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전도 조심조심 걸어 다니실 때도 눈길 미끄럽지 않더라도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워싱턴 포스트가 2022년이기 때문에 22가지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좋은 일이라고 good thi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22가지 good things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22가지 이슈니까 22가지 가운데서 대부분은 오늘의 미국의 그 청취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그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있었던 아주 좋은 일로 꼽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가운데 몇 가지 정도는 나는 처음 들어보는 일인데 이게 올해의 good things에 선정될 만큼 추세였단 말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이슈 가운데서는 미국의 많은 그 한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과 한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부터 넘버 1부터 넘버 22까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국 사람들은 22부터 시작해서 넘버 1으로 가잖아요. 워싱턴 포스트의 의도는 제 생각에 22 맨 마지막 것을 가장 강조하고 싶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부터 넘버 1부터 보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건재하다. 2월 24일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몇 군데는 러시아가 합병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재하다. 넘버 2, 미국 유권자가 극단적인 후보들을 거부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고요. 11월 중간선거에서 전부 나왔었던, 특히 이 부분은 이제 공화당을 중심으로 그런 일이 있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아주 극단적으로 극좌적인 시각이나 정책을 들고 나온 후보는 중도 성향의 온건한 후보에게 떨어졌습니다. 넘버 3, 2022년에 있었던 좋은 일, 가솔린 값 더 이상은 가슴을 쾅쾅 칠 정도로 비싸지 않다. 넘버 4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음악인 리조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따로 있죠. 그 멜리사 비비안 제퍼슨이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음악인인데 노래도 하고
랩도 합니다. 래퍼이기도 하고 플루스를 아주 잘 부는 그 플루티스트인데 이 사람이 제임스 메디슨의 1813년 크리스탈 플룻을 가지고 아주 뛰어난 음악가죠. 처음에는 의회 도서관에서 초청을 해서 미국은 이제 이렇게 초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백악관에서도 가수들을 초청을 해서 콘서트를 하니까 뭐 거의 매주 있죠. 바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의회 도서관에서 그 플룻으로 뭔가를 연주를 했더니 입소문을 타고 결국에는 이제 워싱턴 DC의 수천 명의 팬들 앞에서 했다. 이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가 4번째 좋은 일로 선정하는 것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뒤는 그렇게 됐노라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넘버 5. 한국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제퍼디 하는 그 텔레비전 쇼요. 이 텔레비전 쇼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매주 이기면은 연속해서 그 퀴즈 게임에 나갈 수 있죠. 우버 드라이버, 라이언 웡이 16게임을 연속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16번이나? 이거 뭔가 맞추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상식이 있고 준비도 한다고 하던데 엄청나게 우리 예전에 장학 퀴즈 준비했었던 것처럼 차인표 씨가 진행을 했었던 그렇게 이 제퍼디에 나가려고도 평소에 상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지만 시험 공부를 많이 한답니다. 서점에 가면 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어떤 그 오퍼레이션 매니저인 크리스 파늘로라는 분이 21번 연속 그러다가 누구는 23번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야, 저 사람들 퀴즈 천재야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작가면서 성전환자의 권리 운동을 하는 에이미 스나이더 씨가 40회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상 그 연속 우승이 많은 그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게 올해 2022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맨 마지막에 좀 위트 있게 문장을 마무리하는데 그렇다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꼭 우리가 봐야지 될 것? 그 답은 어렵지 않네. 제퍼디를 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는 벌써 동계올림픽이니까 올해 10개월쯤 지난 일이죠. 그 네이선 리뷰. 우리가 이제 쿼트킹이라고도 미국에서 많이 부르는 네이선 네이선 첸이 남자 피겨스케이팅에 금메달을 받았죠. 그런데 처음부터 뭐 계속 좌절없이 금메달을 받았다면 올해의 넘버 6 좋은 일로 기록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4년 전에 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단련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숏 프로그램에서 기록을 내고 그리고 나서 막 그 쿼드 점프 같은 것 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가 막 그 피겨스케이팅 그 남자 피겨스케이터가 하는 거 보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게 쉽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의 점프를 텔레비전에서 누군가가 이제 얼음 위가 아닌 일반 이런 곳에서 하는 걸 보더라도 야 얼음이 아닌데도 저 정도 점프를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초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 어쨌든 그 네이션 그 첸이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다는 것. 7번째는 역시 이래서 뉴스도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전국적인 신문이고 세계적인 신문이지만 덜레스 국제공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워싱턴 DC에서는 사람들의 꿈이었는데 수십 년 동안 그랬는데 많은 도시에 로스앤젤레스도 그건 안 되네요. 공항까지 지하철을 타고 누군가가 바래다 주지 않아도 택시 타지 않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이루는데 왜 워싱턴 DC만 안 되지? 했는데 결국은 됐다는 얘기입니다. 1960년에 처음으로 이제 지하철을 세울 때는 이런 일들이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됐고 그것도 2018년도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4년 뒤이긴 하지만 끝내 이뤘다는 것. 11월 15일에. 8번째. 이것도 한국 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피클볼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피클볼이 어떻게 보면 탁구채 같은 것을 들고 테니스장과 비슷하게 생긴 곳에서 그러니까 테니스와 탁구 사이의 어떤 그 게임인 거죠. 그리고
전략은 체스처럼 해야지 되는 이런 그 피클볼이 미국에서 처음에는 어린이들에게 유행하기 시작해서 시니어 그리고 어린이와 시니어 사이의 모든 나이대에 올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아유 운동이 충분히 안 되면 어떠라. 테니스가 운동량이 많잖아요. 탁구도 마찬가지고 그처럼 안 되면 어떠랴. 몇 년을 팬데믹 때문에 고립한 뒤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면 됐지. 근육도 아주 뻔하게 움직이고 9번째입니다. 틱톡의 버러보드라는 것은 그 한국 분들도 유튜브에 보면 많이 하시던데요. 도마 위에다가 나무 도마 먹는 것 우리 무슨 치즈 크래커 하는 거 도마 놓잖아요. 그 도마에다가 버터를 바릅니다. 버터를 먼저 바르고 뭐 피자 도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는 그 위에 많은 재료를 놓는데 어떤 사람은 마늘도 놓고 뭐 그린 어니언도 놓고 후추도 놓고 오렌지 사과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왜냐하면 팬데믹 때 공급망 때문에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없었던 적이 많습니다. 계란을 포함해서. 아니면 있어도 너무 비싸거나 해서 이제 버러보드 해서 버러하고 그 위에 많은 것을 올려놓고 빵으로 확 그냥 이렇게 찍어 먹는 이런 그 버러보드가 틱톡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 요리상은 못 받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무튼 본인이 갖고 있는 것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10번째, 식품 비상사태는 이제 벗어났습니다. 11번째, 사람이 달에 다시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아르테미스 나사의 1호 임무 끝났고 2호 끝나고 3호가 되는 이제 2024년이 되면은 유색 인종과 여성들도 이제 달에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20개국에서 하고 있고 나사와 힘을 합쳐서 하는 것도 있고 미국의 제프 베조스의 회사, 일론 머스크의 회사, 블루 오리진이라든가 스페이스 X 같은 데서도 따로 만들고 있는 이런 일들. 12번째도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워들이라는 월드 할 때 WORDLE 이런 앱이 있어서 워드 매니아가 많이 나타났다 하는 건데 이 앞에서 테니스와 탁구의 게임과 마찬가지인 그런 그 피클볼처럼 이 워드 매니아는요 6번을 시도를 해서 이 5개 스펠로 돼 있는 단어를 알아맞추는 게임인데 원래 시작은 지난해에 됐는데 올해 완전히 피크가 돼서 이건 이제 구글로 보면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단어 알아맞추기는 예전에 신문 볼 때 우리가 뭐 까만색 바둑판 모양에서 많이 이런 것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젠 전화기에 앱으로 사용하는 것. 뉴욕타임스가 오죽하면 이 게임을 샀잖아요. 올해 1월 달에. 그랬더니 뉴욕타임스와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워싱턴 포스트의 스태프들도 그 뉴욕타임스가 주인인 그 게임 너무 재미있어요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선정하는 이것 자체는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것들입니다. 13번째. 건강보험 소유자가 기록적으로 많아서 이제는 미국에서 8%만이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 초를 볼 때 기록적으로 건강보험 없는 사람이 낮고 그것도 특히 유색 인종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팬데믹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줬지만 아메리칸 그 구조 법안이라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돈으로도 지원을 해드렸고 그 법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보험을 들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보조를 해서 심지어 그 메디케이드 가입도 굉장히 쉽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의료비도 낮아졌고요. 14번째는 400만 명 이상이 올해 일자리를 새로 얻게 돼서 팬데믹이 일어나고 29개월 만에 팬데믹 이전으로 실업률은 회복이 됐다. 15번째 2022년 올해 좋은 일은 속편과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제작이 돼서 뭐 HBO의 프로그램, 뭐 아마존 프라임의 프로그램, 디즈니의 프로그램 많잖아요. 뭐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라든가 이건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본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무슨 뭐 링스 오브 파워라든가 또 뭐가 제임스 카메론의 지금 이 영화 아바타 그리고 또 그 탐 크루즈의 탑건, 메이버릭 같은 것 이런 것은 주인공은 그 당시에 주인공은 우리가 좋아했었는데 주인공을 그래서 그 좋아하는 주인공을 그대로 두면서 스토리를 조금 바꾸는 이런 것. 16번째는 많은 학부모님들 공감하십니까? 학교가 드디어 오픈했다.
올해 1년 내내 오픈한 학교가 대부분이고 이제 스쿨버스도 운행이 되는 것. 17번째는 역시 워싱턴적이기도 하지만 이건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죠. 워싱턴 풋볼 팀이 새로운 이름을 가졌는데 워싱턴 커맨더스라는 이름. 그전에는 그 원주민을 상징하는 레드스킨스였었잖아요. 18번째 초당적인 총기 법안도 통과됐고 무슨 동성 결혼이라든가 다른 인종 간의 결혼도 보호할 수 있는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런 법안, 또 칩 앤 과학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서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피해가 된다 하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미국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파 싸움이 심한 때 적어도 이런 굵직한 법안들을 초당적으로 공화당의 협조가 없으면 통과되지 않을 텐데 통과됐다 해서 18번째 좋은 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항상 양극화 시대에도 여전히 뚫고 들어갈 만한 초당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에 남아있다는 거죠. 2023년도에는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본인들의 느낌을 지금까지 달지 않더니 달았습니다. 19번째는 미국의 빚이 역대 최고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뭐 30조가 넘어서 31조가 넘는데 그런데 이 빚이 크게 늘어난 이유를 공화당은 돈도 없는데 너무 돈을 많이 써 민주당이 지출을 많이 해라고 하는데 팬데믹 시대에 예를 들어 많은 지출이 있었고 그런데 또 다른 기간산업 법이라는 것을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처방약값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법안 이름과 꼭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주고받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양당에서 처방약값 줄이기도 하고 기업의 세금을 조금 인상시키고 그러면서도 기후변화 같은 것을 잡는다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법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 법인세를 조금 올리기 때문에 세이빙이 된다는 겁니다. 빚이 많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2,400억 달러 빚을 줄인다. 20번째, 인공지능. 이건 논란이 많은데요. 인공지능이 드디어 자신들의 그 할 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막 득세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죠. 무슨 블루칼라 일자리, 트럭 드라이버라든가 이런 분들의 일자리만 뺏어갈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해서 나중에 또 걱정할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이슈로. 화이트 컬러 일자리를 많이 가져갑니다. 뭐 예를 들어 언어에 능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또 언어를 인식하는 것에도 그렇고 결정도 막 decision making 이런 잡을 인공지능이 하는데 나아가서 당뇨도 예상을 하고 사이버 공격을 막고 뭐 기사도 써요. 지진 기사 같은 것은 사람이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인간이 좋아할 만한 곳으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good thing으로 표현을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21번째. 암호화폐 업계가 냉정해진다. 이건 이제 며칠 전에 많이 보도를 해드렸었던 암호화폐 거래소 그 TFX의 창업자가 바하마에서 체포되고 본인이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가 돈을 벌지는 않는데 그것도 전통적인 투자처럼 함정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규제도 조금 부족했고 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사람들이 지금 뭐 TFX를 통해서 뭐 돈 거래를 하셨던 분들은 돈을 뺄 수 없게 돼 있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것을 소비자는 인식을 하게 됐고 경고가 됐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올해 60% 이상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투자 그 업계나 일반 사람들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위험을 줄이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냉정해진다는 것을 좋은 뉴스로 꼽았고요. 마지막에 22번째 2022년 22가지 일어났었던 좋은 일들은 이 모든 어워드는 나이든 미국인에게 돌아갑니다. 해서 award goes to, 오스카 goes to all the Americans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30세 미만에서 뭔가를 이룬 사람들 이런 리스트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토니 베넷이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의 토니 베넷이 95세입니다. 4월 달에 그래미 상을 받았고 엔젤라 엘버레즈라는
새로운 아티스트로 라틴 그 그래미 상을 받았습니다. 95세셨어요. 이분도. 또 엘린다 바이오딕이라는 분도 82세인데 나이든 그 나이대에서 100마일 경주 캐나다에 사시는데 뉴저지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도 2차 대전 참전 용사신데 에스틀라이시라는 분은 100m를 26.34초 기록으로 지금 이분 100세세요. 100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기립박수 치고 했는데 모든 영광은 토니 베넷을 포함한 나이든 미국인에게 2022년도에 일어났었던 좋은 일 22번째로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을 했습니다. 12일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12가지 정도 하고 싶었었는데 못했던, 하고 싶어서 뭐 즐긴다 지금 그럴 타임은 아닌 것 같고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거 12가지 한번 적어서 해볼까요?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아니요. 그건 너무 획일적이고 어떤 날은 3개, 어떤 날은 못할 수도 있고 다음에 또 뭐 5개 이런 식으로요.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 중요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건 한 마이크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 그 뭔가가 비디오로 나왔는데 이란과의 핵 협상은 끝이다. 지금 순간에는 이렇게 말한 바이든 대통령의 음성이 담긴 비디오인데 중간 선거 전에 11월 4일 선거 유세에서 했었던 그 얘기랍니다. 공개적으로 막 한 건 아니고요.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얘기를 했는데 한 여성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금 보면은 뭐 10월 달에 그 이란 대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란과의 핵 협상은 이제 뭐 더 이상 지금으로서는 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것, 그걸 얘기하면서 공식적으로 뭐 밝혀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이 끝난 것은 맞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왜 전해드리냐면은 이란과의 핵 협상 가능성 하면은 항상 북한과의 핵 협상 가능성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란과의 핵 협상 가능성이 죽었다. 데드라고 표현을 했던데 데드다 하면은 북한과의 여러 가지 그 핵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뭐 미국 정부가 그다지 뭐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은 이제 이 여성과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짧은 대화는 캘리포니아주 오션사이드에서 캠페인을 할 때 나왔답니다. 밝히지는 않겠다. 스토리가 길다 하는데 그 긴 스토리의 헤드라인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미국에서 이란 정부에서 히잡 쓰고 여성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하는 시위를 하다가 누가 체포되고 뭐 숨지고 이런 것을 미국 정부가 직접 표현을 했잖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그것에서도 미국과 이란 정부가 지금 틀어졌고, 그리고 또 틀어진 게 있죠.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이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이란, 북한, 뭐 쿠바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아니면 뭐 아프리카에서는 워낙에 아프리카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던가.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 문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란과 핵 협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전해드려서 오늘은 스킵할까 하다가 이제 레이티스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의사당 폭동사건 조사위원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공화당은 2명밖에 없고 민주당이 7명이 있습니다. 거기도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연이 많으니까 왜 공화당은 2명밖에 안 되는가? 그 많은 사연을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전직 대통령을
반란 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하도록 연방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권고한 게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전직 대통령을 의회에서 그렇게 권고하는 게 차기 대통령 인준을 방해하려고 의회의 공식 절차를 방해했고 그 목표는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래서 그 같은 반란을 지원을 했고 뭐 미국을 아주 후지게 사취하는 그런 공모를 했고 선동적인 음모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미국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그런 선서한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고 그것도 비디오 증언이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우리는 충분히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누군가가 나를 쫓으면 내 주변에는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쳐진다. 그런 사람들이 더 강하게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결국 죽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고 보호막이 강해진다는 것은 나의 정치적인 힘이 더 세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꼭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차기 하원 의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하원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도 의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만 아무튼 포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가릴 것 없이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일이 아무 일 아니고 좋은 일이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법안을 만들어서 공화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통과를 시킵니까? 의사당 폭동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됐다는 일이라는 것을 공화당 정치인들도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공화당의 상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 점에 있어서 방어하지 않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원내대표를 오래 지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동지들이 많습니다. 그의 동지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는데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가 전체가 안다. 그날 1월 6일 그날의 일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가 전체가 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케빈 맥카티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나중에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다가 그런 말을 뭐 슬슬 걷어내기는 시작했지만 미치 매코넬이 한 말이 딱 그거 하나입니다. 국가 전체가 사람들은 그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 그 이외에는 더 이상 지금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회 조사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무슨 반란 음모를 지지했다 이런 혐의로 형사 기소해야 된다라고 연방 법무부에 권고를 했는데 그 증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비디오 다 촬영을 했는데 호프 힉스라고 저는 유난히 오늘의 미국에서 호프 힉스라는 사람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젊었지만 그 당시에 뭐 20대 후반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뭐 정치 경력 같은 게 없었던 사람이니까 모델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눈에 들어서 백악관에 같이 들어가게 됐고 대통령 옷 입고 있을 때 다림질까지 스팀 다림질까지 해준다는 다른 사람들 말하면 화내도 호프 힉스가 말하면 화내지 않는다는 해서 사람들이 또 성격도 좋고 해서 네가 말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했고 중간에 또 호프 힉스네 집도 부자고 해요. 해서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백악관을 떠났었는데 다시 불러들였죠. 다시 불러들일 때는 처음과는 달리 아주 중요한 직책으로 무슨 시니어 보좌관 이런 형태로 그 호프 힉스가 한국 방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할 때도 같이 동행했었어요. 호프 힉스가 의회에서 증언을 한 비디오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레가시가 우려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때 했었던 말이 호프 힉스의 말입니다. 내가 지면 아무도 나의 레가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그래서 레가시 같은 건 상관없어. 이기는 것만이 전부야. 그래서 이겨야지 되기 때문에 바이든 인준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었다는 것이 의회의 조사단의 결론입니다.
호프 익스의 증언 지금도 텔레비전에 나오네요. 비디오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번 And I was becoming increasingly concerned that we were damaging his legacy. 그의 레가시를 데미지하는 게 걱정됐다는 얘기요. You know, nobody will care about my legacy if I lose. The only thing that matters is winning. 네, only matter is winn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호프 익스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그렇다. 그런데 정치적인 데미지는 이미 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지만 마가 그 공화당이 38%나 되고 마가 공화당은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한 68% 정도는 지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의회 조사단이 내놓은 증거와 이걸 이제 형사법으로 기소를 하고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갈 때는 의회의 조사단이 내놓는 것보다는 더 분명한 증거를 내놔야지 되기 때문에 연방 법무부에서 이제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을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건 아주 그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각각의 혐의를 유죄다라고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또 소프트한 뉴스, 하드한 뉴스 섞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이니까 뉴스도 이제 이렇게 섞어서 전해드려야지 되는 그럴 일들이 있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캘린더 섹션을 보시는 분이라면 저스틴 추앵이라는 영화 평론가고 칼럼니스트인 분의 글을 많이 보실 텐데 이분이 2022년도에 이제 본인이 뭐 이 영화가 최고다 하는 것들을 꼽았는데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제목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거기에 이제 뭐 탑건은 다 들어가요. 탐 크루즈. 예, 뭐 탑건이나 아바타 같은 게 영화관으로 가게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좋아한 뭐 그런 영화는 예를 들어서 감독이 자신의 그 스토리를 쓴 뭐 애프터 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터널 도어라는 것은 옥자라는 영화로 한국 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 틸다 스웨인턴이 엄마와 딸로 나오는데 영국 감독 그 본인의 그 실화를 소설로 한 것이고 조인나 호그 감독이 그리고 Decision to Leave 헤어질 결심을 꼽았습니다. 헤어질 결심 설명드릴 그럴 그 필요가 없잖아요. 그 헤어질 결심 뭐 박찬욱 감독 얘기도 하고 박해일과 탕웨이 버티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처음에 무슨 평 같은 걸 안 보고 봤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버티고 같다 했는데 실제로 그 버티고를 굉장히 그 박찬욱 감독이 좋아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스틴 챙 그 영화 평론가가 이 영화가 나의 페이보릿이다. 올해 2022년도에 한 것은 저도 보고 싶은 그 노베어즈라는 영화인데 노베어즈라는 영화가 뭐 뉴스 하는 사람이라서 더 제가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란 감독 아주 유명한 그 좌파를 그 파나히 감독이 지금 갇혀 있거든요. 왜 갇혀 있겠어요, 감옥에? 정권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 감독이 만든 건데 이것도 역시 자신의 스토리를 쓴 것이고 주인공 이름도 자신의 이름과 같다고 하고 며칠을 조금 떨어진 곳, 산골 같은 마을, 좀 떨어진 마을에서 외딴 마을이라고 말씀드리죠. 그곳에서 그 작은 마을의 전통, 그런데 이란 하면은 전통이 종교가 딱 그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도그마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강한 분노, 종교로 정치와 사회를 다 잡고 있는 그런 것인데 뭐 분노도 있고 뭐 무서움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란 정부의 오랜 가시였던 이 감독 파워풀한 요즘 뭐 이란 시위 등으로 볼 때도 그런 영화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영화 감독 하비 와인스타인의 경우는 이 사람이 몇 년 감옥 그 징역형을 받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수십 년을 30년 이상을 헐리우드에서 제작자로서 정말 많은 영광과 돈과 이런 대우를 받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았죠. 지금 이분이 70세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뭐 항소에서 이겨도 감옥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뉴욕에서
뭐 여배우들, 뭐 모델들, 기타 관계자들 성추행하고 강간하고 했다 하는 혐의로 23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 어제는 로스앤젤레스의 배심원단이 또 다른 이분은 이제 이탈리아의 그 배우면서 이름을 밝히진 않았는데 배우면서 모델이라고 하는데 역시 같은 혐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뭐 캘리포니아의 이 케이스는 게빈 뉴섬 주지사의 현재 와이프도 고소를 했는데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무죄. 왜냐하면은 8대 4였거든요. 배심원들이. 해서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의 부인은 뭐 영화에 본인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제니퍼 시벨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어떻게 토론토 영화제에서 성폭행했는가 하는 것을 증언할 때 하이라이트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줬는데 다른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줘서 지금 이제 그 선고가 나오면 18년에서 24년형을 추가로 받게 된답니다. 그러면 항소에서 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LA께 또 걸려 있고 또 다른 케이스가 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몇십 년 정말 아주 그 자신이 짜릿하고 재밌고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요. 어제 이제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와이프로서 이런 것을 증언하기도 힘들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이죠. 그 시벨 뉴섬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배우인데 와인스테인의 변호사가 변호를 하면서도 여전히 성차별주의, 여성 혐오, 괴롭힘 등의 전술로 생존자를 위협하고 비하하고 조롱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포인들도 원했으니까 그랬지. 아마 유명해지지 않았다면 게빈 뉴섬 와이프도 또 다른 창녀에 불과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모욕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 간단히 전해드리자면 연방 대법원이 팬데믹 시대의 이민정책 타이틀 42가 내일로 이제 끝나게 돼 있었는데 이걸 계속 일단 해라 라고 급하게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시 명령 같은 것은 한 사람이 하잖아요. 이번에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팬데믹 때 공공 건강을 이유로 뭐 멕시코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을 금방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이틀 42입니다. 이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로 그만하려고 했는데 하급법원과 항소법원과 이런 데서 이제 판결이 나올 때 없애라 하는 판결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다시 아주 보수적인 주에서 애리조나의 검찰총장을 필두로 해서 뭐 텍사스 이런 데서 조인을 해서 항소를 한 겁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에서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시행해라.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했던 것을. 왜냐하면 하급법원에서는 이건 없애야지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거든요. 너무 독단적인 그런 그 정책이었다 했고 공화당의 주들에서는 우리 주에 위험하다라고 했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딱 한 페이지짜리 그 명령문 판결문이었는데 임시로 항소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속 타이틀 42 유지해라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국토안보부에서는 이건 이제 바이든의 국토안보부잖아요. 국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뭐 불법인 경우는 분명히 돌려보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죠? 환청인가요? 환청인가요? 아니죠? 네. 자, 이어령 선생님의 환각의 달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나서 잠시 제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소리가 나는데요. 환각이 어디 있나요? 그럴 리는 없는데. 네, 우선 그 러시아의 군사적인 도전이 있다는 것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주 그 드물게 인정을 했습니다.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리고 자포리지아 그 원자력 발전소 있는 헤르손 이곳이 다 본인이 병합을 했다 하고 선언을 한 지역인데 도전이다라고 지금 벨라루스에 가 있잖아요. 벨라루스 대통령과 함께 그 만났는데 알렉산드로 루칸세코 대통령과 만났는데 뭐 국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벨라루스 쪽으로 가서 뭔가를 더 작전을 하는 것 아니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흐무트라는 우크라이나 동부고 지금 완전히 최전선에서 러시아에 의해 포위된 곳을 대통령이 방문을 한 겁니다. 당연히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방문을 했고 러시아가 몇 주일 동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군인들을 만나서 뭐 격려도 하고 상도 주고 그런 뜻으로 말하자면 작전 상황도 보고 병참 지원도 하고 추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갔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지금 계속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의 주요 시설을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등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그 러시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들을 보내고 있고 우크라이나가요. 이것도 이제 새로운 추세인데 드론 방송을 시작을 했답니다. 러시아 군인에게 항복하라. 명분 없는 전쟁에서 본인들의 생명도 위협이 되는 일을 하지 말고 젊은 용사들이여 항복하라. 이런 드론 방송을 한다고 하는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참 추운데요. 2차 대전 중에 나치에 동조했었던 사람들을 독일이 이제 그 재판에 회부를 해서 유죄를 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7세의 할머니입니다. 나치 캠프의 타이피스트 그리고 속기사로 사령관의 속기사 타이피스트로 일하셨는데 당시에는 21살이 안 됐었던 그래서 청소년 재판을 받기를 원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할머니가 또 겁이 나니까 도망쳤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는데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2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1943년부터 45년 4월까지 10,000건 이상의 살인 공범이다. 이게 이제 슈투트호프 수용소의 사령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몇만 명이 당연히 독골물 등등으로 숨졌을 테고요. 이걸 이제 독일이 직접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독일의 이 같은 그 결단 같은 것은 독일이 그 과거를 후회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럴 때마다 계속 어떻게 전범 나치들이 행위를 했는가 막 나중에 그 숨지게 할 때 유대인들을 추운 겨울에 밖에 놓고 뭔가를 뭐 가스 등등을 통해서 숨지게 하면서도 숨질 때까지 옷도 안 입혔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계속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잔인성 그리고 어떤 인종에 대한 이 같은 잔인성은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함께 알려주고 있죠. 강희신이었습니다.